네, 현지는 치안 불안도 여전합니다. 프랑스 고속철도 방화 여파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항에서는 폭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보안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 선수단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역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지연 안내가 잇따릅니다. C'est inquiétant. C'est très inquiétant. Là, ça se passe là sur les grandes lignes. J'espère qu'il va rien se passer, en tout cas sur Paris. 파리와 런던 등을 잇는 국제선 열차가 4대 중 1대꼴로 운행을 멈추면서 어제만 승객 25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 당국이 복구 작업에 안간힘이지만 정상 운행까지는 최소 이틀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not operate one train if there is one risk. 테러 배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급진 좌파나 러시아, IS 등의 소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 été préparé, coordonné, que des points névralgiques ont été ciblés, ce qui montre une forme de connaissance. 테러 위협은 공항에도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독일과 인접한 프랑스 유로공항에 폭탄 경보가 내려져 1시간 가까이 공항이 폐쇄되고 이용객들은 대피했습니다. 한국 선수단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단은 그런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진행에 있어 프랑스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국회 법사위가 논란입니다. 지난 19일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와 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청문회 무용론이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주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 동기고 술을 폭탄주 많이 드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경호지침에 따라 주류를 폐기했다고 밝혔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추측성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새벽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발언이 과하다 싶었는지 박 의원은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마디 합니다.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진행이 편파적인 데다 과연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딴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 내외를 이렇게까지 조롱하듯이 할 문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 증거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감정 섞인 설정과 모욕만 오갈 뿐이라는 탄핵 청문회 회의론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장관급 후보로는 사흘 연속 진행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후보자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데 주말인 오늘도 현장 검증을 한다며 대전으로 갔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 망신 주기 목적의 사실상 나흘짜리 청문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대전 MBC 현장 검증에 나선 건 오전 10시. 대전 MBC 사장을 지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 같아요. MBC 측은 이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 후보자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제출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좀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회사 명의의 또 다른 카드 내역 일부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했음에도 야당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청문회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나서는 거대 야당의 위력 과시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위력 과시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사법 처리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대치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7분간 진행됐고 뒤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은 30시간 가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HID, UDU 같은 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하고 이 대북 공작원을 포섭해 북한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군 정보계통의 최고 지휘부입니다. 그런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는 해외 공작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다면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지난 1993년 북한 핵개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가로 위장해 김정일과 만났던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로 스카우트된 인물입니다.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기 쉽지 않을 것이오. 박 선생,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이처럼 대북 공작원을 통해 북한 내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다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직한 A씨가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 내부 인트라넷망의 기밀 파일을 무단 저장했고 이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 노트북을 통해 유출된 자료엔 외교관이나 군인 등 신분을 드러내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몰래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정보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북한이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해외 파견 중인 일부 요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정보기관의 잦은 인사 물갈이가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만찬장에서 남북한 외교당국자가 마주쳤습니다. 이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이 불참했고 주 라오스 대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북측에서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단 리영철 주 라오스 북한 대사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관람한찬장에 들어섭니다. 오물풍선 살포이유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부답입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뒤이어 라오스 전통 의상을 입은 조태열 외교장관도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이 만찬장에서 리 대사를 소리 높여 불러보고 다가가 팔을 만지며 직접 말도 걸었지만 리 대사는 뒷짐을 지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반면 라오스 외교장관과는 웃으며 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우리와는 공식 석상에서 일절 말을 섞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님, 왜 어제 한국 장관, 외교장관 악수 거부하셨습니까? 조 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27개국이 모인 ARF 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러 규탄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ARF 회의가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라오스에서 열렸는데도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은 건 북한이 러시아 중심의 진영 편승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오늘도 찜통 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바다로 또 많이들 떠나셨을 텐데 해수욕장들도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루 기자, 해가 저물어 가도 여전히 더울 텐데 물놀이는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대천 해수욕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시원한 바닷물로 열기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은 해가 저물어가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오늘 하루에만 1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제부터는 야간 개장도 시작해 밤 9시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개장을 하니까 정말 더운 여름에 9시, 10시까지도 덥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또 강원도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밤에도 개장합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낮에 올라간 기온은 밤에도 식지 않아 제주 12일, 강릉 8일, 대구 7일, 서울과 광주에서 6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여주 점동이 36도로 가장 높았고 강릉 34도, 대구가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바다에서 물놀이 즐기는 모습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부산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하는가 하면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상어를 해경이 살펴봅니다. 상어 주둥이에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납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잡힌 길이 2m짜리 악상어입니다. 상어가 그물에 걸려 있는 거를 어민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악상어가 부산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맹수대가 일시적으로 남할 때 먹이를 따라가지고 내려갔던 걸 보는데 해안가에는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인 피서객은 120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은 해파리 출현이 급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무라 입깃 해파리로 1m 가까이 자라는 대형종입니다. 5월달, 6월달에 동중국해에서 성장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먹이 조건, 그러니까 플랑크톤 양이 다른 해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해파리는 쏘일 경우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낸 뒤 안전요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량용 승강기가 아직 옥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승강기 쪽으로 차를 몰고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출입문이 사라진 차량용 승강기 입구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서울 화양동 상가 건물 4층 야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승강기 구조물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딱 올라가 보니 이게 허공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차가 떨어져 있었지. 사고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량이 다가서면 자동으로 승강기가 호출되는 구조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승강기 문이 열리기 전 차량이 먼저 진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4층에서 1층까지 승강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옥상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관리하는 상주관리원은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승강기 입구까지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는 현장 진술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천히 쳐놨더라고. 근데 여기서 빨리 들어가 버린 거야. 경찰은 주차장 내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이 차단문이 열리기 전 승강기로 진입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판결이 논란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10년형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본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9살 신모 씨에게 항소심이 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1심 선고 형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4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신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휴대전화를 찾으며 돌아온 3분을 각각 달리 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3분이 짧지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진 않지만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겁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도 사고 직후 20-30m 떨어진 집에 차를 세워두고 돌아왔지만 법원에선 도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 뒤 현장을 7분 정도 떠났다가 자진 신고한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예 유무죄 판단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법조계에선 사고 이후 운전자 행적을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의사 국가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이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기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는 신규 의사가 거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질 의료 인력 부족이 걱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오는 9월 치러지는 2025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응시 대상자 3,200여 명 중 364명이 원서를 내 접수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불합격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를 빼면 의대생은 5%에 불과합니다. 의대 졸업 예정자 20명 중 1명꼴입니다.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한 겁니다. 사실 수업을 듣지 않았으니까 의견 표명과 상관없이 예견된 미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3,000명 규모로 배출되던 신규 의사는 내년엔 극소수에 그칠 전망입니다. 더욱이 전공의들도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 대형병원 전공의 부재에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 배출이 연쇄적으로 절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교수의 절반가량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든 전공의든 복귀할 수 있는 좀 조건을 만들어주고 정부는 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와 시험 응시를 설득하고 동시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요구했던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일단 해산했습니다. 자금을 마련해 추가 환불해주겠다는 티몬의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수천 명이 몰려 아수라장이 벌어졌던 티몬 본사. 오늘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건물 출입구는 잠겨 있고 직원들도 모두 나가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며 아침까지 티몬 신사옥을 지켰던 피해자들은 추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티몬 측의 약속을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현재.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 환불 신청 고객의 10분의 1 수준인 260명에게 8에서 9억 원 정도가 환불됐는데 약속대로 티몬이 추가로 10억 원을 마련한다 해도 일부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결제 대행사들은 현금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 취소 신청을 받아도 결제 대행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제 취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 때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주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관계자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큐텐의 핵심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는 구영배 대표가 사임한 뒤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틀 전 우리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알리에 19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 유출했기 때문인데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것인지 산업부 조덕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알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제대로 된 사전 고지도 없이 묻지마 유출한 혐의입니다. 네. 원래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면 카드 정보라든가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쇼핑몰들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런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까지 적용된 알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의 항목엔 그저 전 세계라 해놓고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에 대해 주문 정보, 연락처, 필요한 기타 정보 등 두루뭉술하게 규정해 어떤 정보라도 임의로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어떤 정보라도 넘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또 얼마나 유출이 된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위 조사에서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몇 개 있는데요. 알리에 등록된 판매점이 중국 쪽만 18만여 개, 알리 국내 고객 수가 월 8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최소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알리의 현행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시면 아이디와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 출입문 접근번호와 제품 배송 완료 사진까지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공동 출입문 접근 번호라면 비밀번호일 텐데요. 이게 유출이 돼서 아주 나쁘게 활용이 된다면 스토킹 범죄도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와 함께 알리 측은 IP 주소나 폰 위치 정보와 함께 어디에서 어떤 모델의 스마트폰으로 어떤 상품을 검색해 얼마나 그 상품을 들여다보는지도 수집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출되면 악용될 소지가 큰 민감한 정보들인데 국경을 넘어 어느 나라든 넘길 수 있게 돼 있었으니 우리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 말고 다른 중국 사이트들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고객을 모으고 있는 테무는 알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네.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다른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국내법을 정면 위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하려면 회원을 탈퇴하라는 배짱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아직 테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요. 제출받을 자료가 더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사실 인터넷 쇼핑할 때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무심코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고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의 회비까지 받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부 업체들은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준다고 했다가 돈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로또 번호 예측이라고 치자 100개 넘는 업체가 나옵니다. 대박 터질 준비 되셨나요? 일부는 AI 분석 시스템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30대 김모 씨는 1, 2등 당첨이 안 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에 2022년 초 2년치 회비 220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주에도 2등이 여러 번 없었다. 얘기를 해서 작은 금액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더 큰 금액 가입을 권유를 했어요. 업체가 찍어준 번호로 2년간 매주 10,000원씩 샀지만 4등에 4번 당첨돼 20만 원을 번 게 고작이었습니다. 김 씨의 환불 요구에 업체는 약관을 잘 읽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사무실입니다.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엔 간판도 없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홍보한 업체에 기자가 직접 연락처를 남겨놓으니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바로 오네요. 지난주 2등 4개, 지지난주도 2등 3개, 3주 전에는 1등이 나왔어요. 카드 번호랑 유효 기간만 이것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통계 전문가는 로또 당첨 번호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로또 번호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번호를 받는 거나 본인이 아무 넘버나 그냥 찍는 거나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지난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는 1,200건이 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로또 추천 번호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는 복권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로 달리는 노면 전차 트램이 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됩니다. 2028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건 좋은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선로에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차량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선로 위 차량이 내는 특유의 굉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계 첫 상용화를 앞두고 지난 4월 울산에서 시험 운행한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차체가 높고 유리창이 커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지하철은 대부분 근데 여기가 문으로 막혀 있는데 여기는 뚫려 있어. 또 수소 연료를 충전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전기 공급선이 필요 없고 운행하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립니다. 결국은 친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렇다 보니 수소 트램의 첫 상용화 타이틀을 선점하려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도심을 순환하는 2호선에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대로템과 2,900억 원 규모의 수소 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 개통을 앞두고 대전 시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냥 어디로 갈래도 이쪽으로 갈래도 이쪽과 길 하나니까 돌려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을까. 울산과 제주도 수소 트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트램은 일반 트램에 비해 무거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수소의 주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공급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동원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결국 등재됐습니다. 조선인의 노동 역사를 알리는 전시관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거리가 먼 데다 약속 이행 여부도 남아있어서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일본 사도광산 홈페이지입니다. 400년 역사를 소개하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인 2,000명이 강제동원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約400年もの長きにわたり佐渡の金銀山はこの島の繁栄を支え 역사 논란에도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 전원 동의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을 숨기기 위해 에도 시대인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해 등재를 추진했지만 我が国にとって素晴らしい文化遺産だ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 유네스코 측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수용해 인근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전시시설을 마련했고 매년 추도식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 사료도 전시돼 이번 등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말하는 전시관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는 데다 강제 동원은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등재 결정 후 발표한 외무상 담화문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수공업의 가치를 또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트럼프 후보가 귀에 붙였던 붕대를 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아 말들이 나옵니다. 앞서 FBI 국장의 의문을 던진 말까지 더해져 총상이 맞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합니다.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오른쪽 귀에 붙였던 붕대를 뗀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FBI 국장은 총격범이 쏜 총알 8발의 행방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 respect to former President Trump, there'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it's a bullet or shrapnel that hit his ear. 이후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상흔이 거의 보이지 않는 트럼프 귀 상태에 총상이 아니라 유리 등 파편으로 인한 찰과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FBI는 트럼프 귀에 맞은 것은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었고 전체 총알이든 작은 조각이든 총알인 건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유세를 통해 FBI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자신은 민주주의를 위해 총알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d you see the FBI today apologize? I said, well, it might have been a bullet, but it might have been glass. So really, where did the glass come from? 트럼프는 또 총격 사망자를 기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암살 시도 발생 지역을 다시 찾아 유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지난 6.25 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젊은이들이 이 생소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오늘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9살이었던 이건수 한미동맹재단 명예이사장. 피난길에 올랐던 당시 전쟁의 참상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 전쟁터에서 우리를 돕는 장면을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았거든. 이 이사장은 당시 피를 흘리고 싸워준 유엔군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35년 넘게 후원 중입니다. 나이 18, 19, 20살에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자유를 지켜주러 온 대한민국에 와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도와준 나라의 은혜를 깊이 좀 간직했으면. 정부는 참전용사 지원과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 설립 등으로 한미 우호에 힘쓴 이 이사장을 비롯해 8명에게 포상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적 포병 진지와 함께 산화한 고 찰스 로링 소령에겐 태극 무공 훈장을,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은 탓에 왼손 경례로 한미동맹의 상징이 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에겐 을지 무공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산화하신 유엔군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참전용사 공훈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후손들과의 교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드디어 1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후보가 1등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선의 김민석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울산 경선 그리고 조금 전 부산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과 20%가 넘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민주당 순회 경선이 오늘로 4일째인데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한 거는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원외인선인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20%를 넘기면서 계속 그동안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2기 지도부를 대선 준비기구로 삼고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려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바 있는데요. 발목질의 발언 논란 등으로 공천 취소까지도 했던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돼서 또다시 강선 발언을 쏟아낼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출마 초반부터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지냈던 김민석 후보 띄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 출마를 같이 상의하는 김민석 후보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본인의 차량으로 초대해서 SNS 라이브 방송도 열었습니다.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나는 그때 거의 마지막 선거 막바지까지 상황실 체크하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원을 믿었습니다. 정말. 김민석 후보는 SNS에 두 사람이 함께 귓속말을 나누는 사진 등 긴밀한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다. 이런 점을 애둘러 강조하는 듯한 사진들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틈틈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부인하지 않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이 후보 측의 움직임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은 당 내에서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심을 본인 중심으로 모아가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빚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 지난 국회의장 경선 때였죠. 당심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강경파를 지지하는 당심을 돌려보고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일종의 자기 모순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 이 후보 측에서는 현재까지 정봉주 후보의 선두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인 만큼 이재명 후보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당심이라는 걸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드디어 1등의 느낌표는 명심을 민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지난 총선 공천 과정 등 주요 순간에서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앞세우면서 당을 이끌어왔죠. 그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에게는 약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중도층을 특히 봤을 때는 독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생각해 본다면 명심 자체를 일반 국민들의 민심으로 조금 이동시키는 결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사법 관련해서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진도 그렇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더 많은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거의 의원들이 착석해 있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등원 자체를 하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고요. 게다가 민주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순회 연설 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반대 토론이 바로 필리버스터인데 정작 이런 설득을 들을 대상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야권 의석이 192석, 그러니까 5분의 3인 180석이 넘기 때문에 24시간 뒤 토론 종결 처리를 한 이후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런 구조가 답습되는 상황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처리를 늦출 뿐이겠죠. 여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대국민 여론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제2요구 명분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를
격려하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오후 본회의장 앞을 찾아서 고생한다, 격려하면서 컵과일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효용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주말에 지역구돌 시간도 줄어든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뭐 고성뿐만이 아니고 잡음들이 잇따르고 있죠. 본회의장에서는 이견을 좁히는 토론 대신 여야 간 거친 고성들이 벌어졌습니다. 양문석 의원,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네, 그런데 이런 본회의 상황이 펼쳐지는 같은 시각에 국회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직접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어린이 국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도 하고 그게 바로 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같은 희망이 실현되어야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제가 제안한 법률안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명의 어린이 의원이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표결에 참여했고요. 실생활에 유용한 민생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이나 정책 입법만 남발되는 기성 국회의 모습과는 매우 대비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의 느낌표는 어린이들 눈에 부끄럽지 않도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우원식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입법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자리에 있던 어린이 의원들이 일동 네라고 답하는 화합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회가 이런 어린이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와 경북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매우 후텁지근했습니다. 낮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 전주도 27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3도, 전주와 대구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